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한국의 3단계 북한 무력화 전략. 한반도의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북한을 압도할 것인가? 한국이 먼저 공격을 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의 특징은 좁은 전장과 밀집된 화력, 그리고 양측 모두 최전방 병력이 이미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사존망을 가를 전투에서 선제 공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전장의 주도권이 결정되며 한국은 정보 수집 능력에서 북한보다 적어도 한 단계 앞선다. 이로 인해 전장 상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조기 경보를 통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처럼 전쟁 발발 징후를 한국에 통보한다면 한국이 손을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한국이 공격을 개시한다면 주로 3가지 전략이 사용될 것이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냉전 이후 북한은 지하 군사시설을 강화했다. 핵무기, 미사일 부대, 장거리 포병, 전략물자, 주요 병기 공장은 대부분 지하화되었거나 콘크리트로 강화된 시설에 위치해 있다. 특히 전선 인근 지역에는 벙커가 밀집해 있으며 인민군은 원산, 장진, 안천에 3개의 지하 공군 기지를 두고 있다. 이들 기지는 통상적인 기지가 파괴될 경우 전투기를 즉시 이동시켜 전력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휴전선 근처에는 800여 개의 벙커가 건설되어 있으며 각각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완전 무장한 병력을 수용할 수 있다. 북한 전역에는 6,000에서 8,000개의 지하 은신처가 있어 주요 인물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은신할 수 있다. 물론 남국이 가장 노려하는 것은 핵무기일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외부에서는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70에서 90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핵시설은 용방강, 성산, 동창리 등에 위치한 지하시설에 숨어 있다. 이런 목표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벙커버스터 같은 지하 침투 무기가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이 무기 개발에 가장 집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와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공중발사 무기로 벙커버스터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이 있다. 2009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미국은 한국의 벙커버스터 폭탄 수출 제한을 해제했고 이후 GBU-28 벙커버스터 150발이 한국에 판매되었다. GBU-28은 미군이 사막 폭풍 작전 중 이라크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무게는 2톤이며 286kg의 고폭탄을 장착하고 있어 6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와 50m의 토양을 관통할 수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자를 제거할 때 사용한 폭탄이 바로 이 GBU-28이다. 다만 크기와 무게 때문에 GBU-28은 주로 F-15 전투기에 의해 운반된다. 현재 한국 공군은 F-15K 전투기 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첫 번째 공격의 선봉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2013년 독일로부터 260발의 타우루스 미사일을 도입했다. 이 미사일은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되며 400km를 비행해 서해상의 목표물을 명중시킨 바 있다. 타우루스는 벙커버스터보다는 침투 능력이 약하지만 480km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와 비행 경보 계획 기능을 통해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게다가 무게가 가벼워 F-16 전투기 169대도 쉽게 탑재할 수 있다. 다음은 지대지 침투 미사일이다. 이달 초 한국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미사일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18륜 대형 이동발사 차량에 의해 운용되며 일부 국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한다. 미사일 자체의 무게는 30톤을 넘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10이다. 1톤짜리 표준 탄두를 장착하면 사거리가 5,000km, 8톤짜리 탄두를 장착하면 사거리는 300km에 달한다. 300km는 다소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서울에서 북한 중국 국경에 있는 신의주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 한국 측은 이 8톤짜리 탄두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 한 발로 GBU-28 10발에 해당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 지하 관통 미사일 중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현무 시리즈의 전 세대 미사일도 수십 미터의 관통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 포병과 벙커를 타격하기 위한 KTSSM 전술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 KTSSM 2세대는 사거리가 120km를 초과하며 K239 천무 로켓포에서 발사될 수 있다.
열침투 탄두를 사용할 경우 1.5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대규모로 배치 중이다. 핵무기를 무력화한 후에는 참수 작전이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을 한 번에 제거해야 하며 그가 죽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수부대를 통한 은밀한 침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특수부대에 주목해왔다. 1968년 북한의 124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해 한국 주요 정부 인사를 암살하려 했던 사건 이후 한국은 특수부대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한국 특수작전사령부는 7개의 특전여단과 1개의 특수임무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스파르타 3000이라는 북한 참수 작전을 위한 특수여단을 창설했다. 이 부대는 약 1000명 규모로 추정되며 모두 부사관 이상의 직업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수 작전의 핵심은 공중 침투인데 한국은 C-130 수송기와 CH-47 대형 헬리콥터를 참수부대의 전용 장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CH-47D 헬리콥터 9대와 C-130H 수송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4대는 MC-130H로 개조되었다. MC-130H 특수작전기는 1990년대에 도입된 C-132의 후속 모델이다. 이 기체는 최대 이륙 중량이 약 70톤이며 항속거리는 5,000km에 달한다. 77명의 병사 또는 52명의 낙하산 병력을 태울 수 있으며 57개의 들것과 기본적인 공중 수술 장비를 갖춘 비행병원으로 개조될 수도 있다. MC-130H는 전투기 수준의 야간 투시 장비, 전자대항 장비를 갖추고 있어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기수에는 AN/APQ-170 이중대역 다중모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지형 추적, 회피, 기상탐지, 지상 매핑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MC-130H는 전천 후 적어도 침투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 후에는 남은 북한군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즉 북한군이 싸울 의욕을 잃게 만들어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아래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지상 공격은 1950년처럼 명확한 전선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마스 타격 작전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는 종교 및 문화적 갈등은 없을 것이다. 한국군이 직면할 저항은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국민이 하나 되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서방 영화를 몰래 보는 것만으로도 처형당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저항 의지를 논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한국군이 해야 할 일은 대규모로 신라면을 공중 투하하고 라면 봉지에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전단을 넣는 것만으로도 이 국가를 뒤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군의 전투 의지가 북한군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북한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북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절대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한국 전쟁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가지 징후는 김정은 정권이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군이 12,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해 전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0명의 첫 번째 부대는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으며 적응 훈련을 마친 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처럼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주요 후원국인 중국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게다가 파견된 군대는 김정은의 통제에서 벗어나 북한군 내에 또 다른 독립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충성도는 앞으로 미지수일 것이다. 또한 김정은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도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김정은은 11세의 딸 김주애를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 등장시키며 후계자로 준비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주애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녀는 북한의 첫 여성 원수가 될 것이며 어린 나이로 인해 권력 공백과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내부에서 이미 정치적 혼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더 이상 중미 강대국의 개입이나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닐 수 있다. 대신 통일을 저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2,500만에 달하는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